수익 들어오면 딱 고시를 통과해야 되겠다. 그놈의 고시. 자, 죄송합니다. 예, 장비가 이제 세팅이 돼갖고요. 네, 이제부터 잠시 예. 후에 세이월드 아유 죄송합니다. 7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또 활기찬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4월 10일이고요. 네, 약속 드린 바 오늘서부터는 이제 매주로 하기 좀 그러네요. 예, 아무튼 월화수목금 1시부터 3시까지를 책임지는 아프리카 TV의 낮 시간대의 뉴스룸, 시사 지킴이, 그리고 대선 전문 분석 방송, 이렇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러시님, 복마님, 어서 오시고요. 네, 1시부터 방송을 시작했어야 되는데 장비 중에 하나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주말에 뻥난 장비가 하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맡겼는데 뭐 12시 반이면 문제없이 온다라고 했는데 1시에 왔는데 안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1시 조금 지나서 와갖고 바로 설치하고, 혹시 몰라서 제가 이제 홈페이지에다가는 1시 반부터 방송하겠습니다라고 말은 했는데 1시 지나자마자 바로 왔길래 바로 받아서 바로 세팅해서 이제 중계를 하는 겁니다. 예. 아무튼 저는 박진의 박병렬이고요. 예, 옆에는 보이진 않습니다만, 오늘 또 시겁했던 야부 나와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카메라로는 좀 안 나오고 싶어서 좀 초췌하거든요 사람이. 예, 좀 되게. 초췌해요. 네. 어제 아무튼 술을 술? 농담입니다. 네, 생방이에요. 예, 예, 그래서 생방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매일 월화수목금 주중 매일은요 1시부터 3시까지 뉴스, 시사, 대선 이렇게 생방으로 1부 한 꼭지, 2부 한 꼭지 1시간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가고요. 그리고 이제 생방으로 못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귀로 듣는 저희 또 세이월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음성을 딱 따갖고 팟캐스트에 올리는 세이월드가 있습니다. 예. 팟캐스트 혹은 팟빵 가셔갖고 또 세이월드 검색하시면 거기서 아무리 늦어도 이제 그날 저녁 안에는 올라오니까요. 예, 그것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 그리고 많은 참여, 그리고 많은 댓글 등등등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리입니다. 생각보다 한 20여 분 정도가 늦어갖고요. 빨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준비해놓은 소식들이 하나가득 무대기니까 한번 보시도록 하겠고요. 1부는 뭐 아시다시피 고정 레파토리, 근해 일기, 그리고 이제 세월호 소식 등등으로 꾸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입니다. 근해 일기. 예,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복만님. 네, 근해 일기입니다. 오늘 4차 조사를 또 받았습니다. 예, 근데 지금 박근혜 씨가 굉장히 뭔가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그게 뭔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고, 참고로 우병우는 내일 오전 10시 반부터 영장 실실심자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빠르면 내일 밤, 늦으면은 모레 새벽에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요번에가 두 번째 영장 청구죠. 어떻게 될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한 주 우리나라 경제에 좀 중요한 위험 지수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이따 체크해 보겠고요. 사회면
세월호가 육상까지 거의 다 올라왔는데 이따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육상 다 올라오기 직전에 모듈 트랜스포터를 멈췄습니다. 예, 선체 변형이 왔다고 해갖고요. 이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국제면이요. 잠시만요. 외운다고 다 외웠는데 까먹었습니다. 자, 국제면. 네. 트럼프가 웬간하면 난 남이 나라를 신경 쓰지 않겠어 라고 했는데 시리아에 대해서는 칼을 뺄 것 같습니다. 아사드 정권 퇴출을 위한 로드맵을 가동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일부 마지막 소식 문화면입니다. 어제 이 소식 많이 들었을 텐데 여배우 김영애 씨가 66세를 일기로 췌장암으로 타계하셨습니다. 근데 이 시작은 바로 이영돈 PD의 황토방 조직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요거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 일부 뉴스입니다. 네, 이상하게 오늘 마이크가 좀 낮네요. 네, 마이크 잠시 올리고요. 마이크가 많이 낮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또 이번 주 힘차게 또 세이월드를 한번 달려보겠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지난주, 지지난주까지 월수금이었고요. 이번 주부터는 월화수목금 1시부터 3시까지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소식 근해일기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찰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세부 혐의 입증을 위해서 네 번째 옥중 조사를 집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도 어제 청구가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박서경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조금 전부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시작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네 번째 옥중 조사인데요. 앞서 지난 31일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검찰은 격일로 총 3차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주 조사는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장이 주도했는데요. 오늘 조사에는 이원석 특수일부장과 검사 1명, 수사관 1명이 투입됐습니다. 이원석 부장팀은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 그리고 삼성으로 이어지는 뇌물죄 연결고리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정호성 전 비서관과 관련된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 역시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삼성이 미르 K스포츠재단과 최순실 모녀에 건넨 298억 원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지입니다. 애초 영장대로 뇌물죄로 적시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 공여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 수수자라는 이 뇌물 사건의 기본 틀이 확정됩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재단 출연금 204억 원을 뺀 나머지 94억 원만 뇌물죄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절반의 수사에 그쳤다는 비판과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구속 이후에도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박 전 대통령의 태도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통령이 변호인단 중 유영아, 최명성 변호사만 남기고 모두 해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 서너 차례 더 방문 조사를 벌인 뒤 이번 주 후반쯤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요.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야 될 텐데 언제 받게 됩니까? 네, 검찰이 박근혜 정권 마지막 실세로 지목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아직 최종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언제 열릴지는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이르면 내일, 늦어도 모레쯤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우병우 전 수석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등입니다.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등을 표적 감찰하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행동을 방해한 직권남용 혐의와 세월호 사고 당시 수사기관에 대한 외압을 행사한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한 달 반 정도 만에 다시 우 전 수석의 영장이 청구된 건데요. 특히 우 전 수석까지 구속될 경우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인물들은 모두 구속 수사를 받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 특검에 이어 또다시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때 함께 재판에 넘기면서 사실상 수사는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마지막 숙제로 지목된 우병우 전 수석이 이번에도 검찰의 공세를 피할 수 있을지 아니면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네, 일단 근해 일기 잘 보셨는데 아까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 딜레마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이제 부인을 하면 되긴 돼요. 근데 뭐 여러분들 중에서 뭐 수사 수사 받으시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수사를 받다 보면요, 계속 부인만 한다고 자기 죄가 없어지거나 가벼워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상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전 안 했어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증을 제시해야 되는데 반증은 제시하지 않으면서 기존의 검찰이나 특검이 수집했던 증거 자체를 다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거는 모르는 거다, 나는 모른다, 이렇게만 하면은 거꾸로 오히려 죄가 인정되는 꼴이 돼버립니다. 자,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여기서 만약 또 죄를 인정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한 13가지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다 줄줄이 사탕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를 인정해버리시면 또 나머지도 주르르륵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가도 중형, 저렇게 가도 중형,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여기 뉴스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최순실이 계속 이제 남부구치소로 이감을 했죠. 근데 이감을 하면서 일관되게 박 전 대통령하고, 그러니까 박근혜 씨하고 이재용을 계속 이제 자기 증인으로 불러달라. 근데 이건 증인 능력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같은 공범으로 보고 있는데 공범끼리 뭘 증언을 하라 그럽니까? 그죠? 예. 그러다 보니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변호사도 많이 필요 없고 실제 동원할 수 있는 캐시도 얼마 없고 하니까 변호사도 2명만 빼고 싸그리 다 해임한 게 아닌가.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검찰 입장에서는 신났죠. 뭐, 야, 저렇게 계속 무대뽀로 아니다 우린 좋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다 하더라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반증을 제시하면서 아니다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특검이나 검찰이 제시한 것들을 갖다가 나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수준으로만 갖고 계속 쉽게 말하면 우격다짐을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다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병우는 좀 얘기가 달라요. 우병우 같은 경우는 지금 쉽게 말하면은 혐의는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확보된 거는 이제 통화 내역입니다. 뭐 1700여 차례에 걸쳐서 정말 연인보다도 더 많은 통화를 했다, 이제 이런 건데 그 외에는 쉽게 말해서 박근혜 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공범이 있고 하다못해 뭐 종범실록이라는 수첩도 있고 뭐가 있는데 우병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 일각에서는 우병우 같은 경우는 기우제식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돌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계속 틈만 나왔다면 기소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왜 하느냐, 비올 때까지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병우 같은 경우에는 기우제 수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여론이라든가 국민 감정상으로 보면 아주 짜증나고 아주 그냥 싸가지 없기는 한데 증거 찾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다른 자료들이라든가 다른 분들의 얘기를 좀 많이 듣는 편인데 세이월드 시작하면서부터 오히려 우병우가 더 쉽지 않다. 박근혜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렇게 하면은 이래도 10년 이상 저래도 10년 이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스스로가 똥볼을 차면서 진퇴양난의 길로 빠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네요.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 세이월드 같은 경우는 과연 검찰의 2번째 도전, 우병우가 구속되느냐 안 되느냐.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좀 검찰 스스로도 자신을 못하는 분위기다. 예,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경제 뉴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거시경제 차원에서 좀 중요한 일들이 몇 가지가 있어갖고요. 그거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로딩. 이번 주에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환율 조작국 지정 여부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연금은 대우조선의 운명을 좌우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게 낫겠죠. 여기에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높아서 경제적으로도 긴장되는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는 주요 무역 상대국이 환율을 조작하는지 조사한 보고서를 6개월에 한 차례씩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무부는 지난해 10월 14일 의회에 환율 보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제출하는 이번 환율 보고서도 현지 시각 14일까지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이번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서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독일, 타이완, 스위스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는데 이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전 단계로 여겨집니다. 우리나라는 올 1분기 대미 무역 흑자 규모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나 줄이는 등 환율 조작국 지정을 피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제조업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서비스에서 또 강한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쟁 우위가 다른데 그 결과로 우리나라가 대미 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 부분이 큰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 말하는 것은 상품 무역에 있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다음 주 월요일 대우조선 사채권자 집회를 앞두고 이번 주에 정부의 손실분담 방안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우조선은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대선을 앞두고 사회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에는 또 11일 소집되는 최고인민회의 회의와 15일의 김일성 생일에 맞춰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 여부와 대우조선 처리를 둘러싼 국민연금의 선택, 그리고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맞물리며 이번 주는 한국 경제의 긴장의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네, 지금 한국 경제와 관련해갖고 지금 이제 세 가지의 악재가 이번 주에 다 겹쳐 있다. 이제 이런 뉴스인데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봐 드릴게요. 그리고 일단 복마님이 거시경제가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경제의 3주체에는 가계, 기업, 정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시죠? 그리고 이제 요즘은 4주체라 그랬고 하나가 더 추가돼요. 그게 이제 외국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주로 정부, 외국, 그리고 이제 기업 중에서 대기업 규모 요런 섹터를 다루는 걸 거시경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게 틀리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뜻을 하기가 좀 애매해요. 사실은 원래 경제라는 게 쉽게 말하면 예측 가능성을 따지는 학문이기 때문에 경제 용어 중에서 좀 뜻이 애매모호한 단어들이 많죠. 사실은. 그래서 우선 그런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북핵이라든가 뭐 무슨 장군님 생일이어서 핵실험하신다. 이거는 제가 볼 땐 별로 변수가 안 됩니다. 물론 뭐 지금 뭐 그 동해 인근 뭐 일본에는 뭐 지금 뭐 항공모함 켈빈스노가 와 있고 막 이러는데 그 여러분들 예전에 아이고 예 화리님 감사드리고요. 아 팬클럽도 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세이월드 이렇게 한 분 한 분 늘어나면 정말 개미 군단 네 저희 진짜 그것만 갖고 방송하거든요. 정말로. 예, 진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얘기를 좀 이어가자면 예전에 보면요. 그 사극에 보면 입으로 전쟁 제일 잘하는 사람 둘이 있습니다. 입전쟁이라 그래갖고 그 유동근 아저씨하고 그 서인석 아저씨예요. 입으로 다 하죠. 저놈들을 물리쳐라. 너는 어디로 가고 너는 절로 가고 너는 이쪽으로 가고 그럼 사극이 60분이 다 끝나요. 예. 그러고 보시면 돼요. 지금 트럼프하고 뽀글이 주니어하고 지금 드립전쟁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한국 경제 특히 한국 증시에 있어서는 더 이상 북핵은 아니면 이제 북한 리스크는 이렇게 큰 비중이 안 됩니다. 예. 그냥 뭐 사극에서 옛날에 뭐 연개소문이란 사극에서 유동근이 연개소문 서인석 아저씨가 당태종 이렇게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 입전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제일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대우조선 해양 사태죠.
왜냐하면은 저게 지금 아직 정권이 안 바뀌었으니까 흐지부지 넘어가서 그런 거지, 저건 새 정권에서 다시 들춰볼 수밖에 없는 얘기가, 청와대 서별관 사태라는 게 있어요. 그 최경환, 예, 최경환 부총리하고, 그리고 이제 그 대우해양조선 사장인 홍무식이하고 청와대 서별관을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야, 돈 때려 박으라고, 일단 살려야 돼, 이거 죽으면 안 돼. 이 돈이 지금 얼마인지를 몰라요. 추정이 4조입니다. 근데 여기서 대부분 많이 때려박았을 돈이 어디라고 추정되냐, 이게 국민연금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주식시장의 최대 큰 손은 국민연금이거든요. 국민들한테 푼돈 얻어다가 가장 큰 돈 모은 거니까. 그래서 삼성 사태 때도 사실 이 국민연금이 개입돼 있는 거죠. 그러나 삼성 같은 경우에는 후계 구도 때문에 국민연금이 손을 들어주면서 돈이 들어간 거고, 대우해양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번 죽었던 걸 살려놨는데 이게 또 죽은 겁니다. 지금 두 번째 죽은 거예요, 대우해양조선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번엔 더 심각하죠. 왜? 한 번 죽었다 살려놓은 건데 이명박 정권 때서부터 대우해양조선 같은 경우에는 완전 주인 없는 회사의 끝이란 무엇인가, 즉 공유 목장의 비극 같은, 야, 주인 없어, 아무나 막 갖다 쓰면 돼, 제가 이걸 왜 잘하냐. 제 지인 중에 대우조선해양에 근무했다가 도저히 못 견디고 옮긴 사람이 있어서 아주 옆에서 생생하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예. 주인이 없으니까 그냥 막 빼먹었대요. 예. 그래서 지금 저기는 부실의 끝이 몇 조인지조차 파악이 안 된다. 근데 이제 이거를 지금 법원으로 넘길까 말까, 아니면 또 살릴까 말까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좀 리스크를 보더라도 저건 법원에 넘겨야 됩니다. 예,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근데 가뜩이나 지금 한국 경제가 뭐 주름살이 같네 뭐 같네 하니까 또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땐 저게 가장 큰 변수 같고요. 그리고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다, 저거는 미국의 행패죠. 쥐들은, 예, 저게 기축통화국의 특혜라고 보시면, 특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지들이 뭔데 환율 조작국을 지정하고 말고 합니까?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진정한 환율 조작국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중국입니다. 중국한테는 별 시비 안 걸어요. 왜? 제가 늘 말씀드렸죠. 미국의 채권을 가장 많이 사놓고 있는 데가 중국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뉴스에 슬픈 게 있었죠. 일부러 대미 흑자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일부러 미국 상품 막 사들였다는 거예요. 환율 조작국이 안 되기 위해서. 예. 약하면 이렇게 서러운 거죠. 예.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복마님에 이어서 천사화리님까지, 예, 이렇게 별풍선 내지는 후원 해주신 거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예, 이제 사회면 소식. 네. 세월호가 다 올라왔는데, 예, 사진 보시면 알거든요. 근데 멈췄습니다. 예, 왜 그런지 한번 보시죠. 브리핑이 좀 길어서 중간에 끊을 수도 있습니다. 어제는 세월호 선체의 육상 거치를 위한 모듈 트랜스포트 이동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9시경 처음 이동을 시작한 모듈 트랜스포트는 10시 45분경 반잠수선 선미 끝단에 도달하여 대기하다가 만조가 되는 13시부터 부두로 이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17시 30분에는 모듈 트랜스포트 600축 모두 부두 내로 진입하면서 세월호 선체 이양육을 완료하였습니다. 18시 40분부터 부두 내에 진입한 모듈 트랜스포트를 취재지원센터가 있는 방향으로 5도가량 틀어 곡선 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모듈 트랜스포트의 곡선 이동 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19시 30분경 야간 작업은 종료하기로 결정하고 주간에 재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전 9시에 ALE사, 상하이 살비지, TMC, 해수부 감독관 등 관계자가 긴급 회의를 거친 결과 어제 모듈 트랜스포트의 이동 종료 후 금일 아침에 관계자들이 점검한 결과 선체 구조가 약화된 상태임에 따라 선체에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계속 이동할 경우 선체가 추가로 변형될 우려가 있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어
더 이상 이동하지 않고 현재 위치에 거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선체 상태 등에 관련하여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선체 받침대 보강 등 안전 대책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세월호 선체 수색 작업에 착수하기 위한 사전 작업인 세척 및 방역, 안전도 검사 등도 준비할 계획입니다. 선체 외부를 먼저 세척하고 선체 내 방역 작업도 진행됩니다. 이후 산소 농도와 유해가스 등을 측정하는 위해도 조사와 선체 내부의 철판 두께 등 검사를 통한 안전도 검사 등을 약 일주일간 진행할 계획입니다. 선체 수색 이전 작업자의 안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사전 작업이 종료되어 진입로를 확보하고 선체 상태 확인 등이 이루어지고 나면 세부적인 수색 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사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거의 다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몇십 미터 정도만 이렇게 딱 올리면 되는데, 네. 상하이 셀비지를 비롯한 이제 이 인양 업체 및 수습 그 회의단이죠. 여기서 선체가 뒤틀린 거예요. 근데 이제 저렇게 선체가 한번 뒤틀려 버리기 시작하면은 더 이동하거나 뭔가 더 힘이 가해지면 진짜 저 세월호 자체가 폭삭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눈물을 머금고 사진을 보시면요. 진짜 몇십 미터만 더 올라오면 완전히 육지 위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예. 근데 도저히 안 되겠나 보죠. 그래서 이제 한 건데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지금이야 저 모듈 트랜스포터가 받쳐주고 있지만 저기다 그냥 놓기로 한 거면 받침대를 새로 갈아야 되겠죠. 그죠? 예. 모듈 트랜스포터만 갖고 할 수는 없죠. 저거는 또 다른 거 이송하거나 할 때 써야 되는 장비니까. 원래 조선소용 장비니까요. 그러니까 저 받침대 교체를 순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저기 이제 나온 얘기입니다만 일단 세척부터 해야 된다. 그런 다음에 그 세척가 있을 과정에서 화학적 결합이 일어나면은 혹시나 모르는 유독가스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 가끔씩 뉴스 보실 때마다 정화조 청소를 하다가 누가 질식해서 사망했다. 예, 그런 거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3년간 있었기 때문에 진짜 화리님 말대로 저 안에 뭐가 있을지는 지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유독 화학 성분이 뭔가 결합하면 발생할지. 그러니까 그거를 일주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척 방역을 하고 뭐하고 하면은 이번 주는 다 쓸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게 저 바가지머리 우리 이철조 형의 지금 브리핑이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호에 관한 특이사항 뉴스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번 주에는 별로 없지 않을까 싶어서 내일서부터는 이제 사회면 다른 기사로 대체할 수 있으면 대체하는 걸로 하겠고 이제 화수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그 더치아라 팀의 다른 동생들인 우리 982하고 이제 이빨 3.5 이제 우리 광주에 계신 우리 신영배 씨가 이제 기사를 뽑아오는데 그건 제가 이제 말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주말 금요일 정도나 다시 한번 세월호나 한번 체크해본 지금 저 상태에서 변화가 될 수 있는 건 없고요. 하나만 말하자면 어제 이 강한 분들이 모여 계신 국 무시기 당해서 세월호 우르르 갖고 인증샷 찍었죠. 예, 주말 동안 이러고 막 이러고 예. 막 아니면 이렇게 해갖고 뒤에 세월호 좀 나오게 찍어봐. 근엄하게 예. 도른 거죠. 예, 도른 거죠, 진짜. 예. 그래서 이제 어저께 이제 그 강하신 분이 요즘 목소리 가신 분이 누굽니까? 이분이 이제 갔어요. 목포에 갔답니다. 근데 세월호 유족들이 다 등 돌리고 아예 얼굴도 안 봤대요. 그래서 갔다가 아무튼 잘하겠습니다 하고 3분 만에 다시 돌아오셨다는 그런 또 얘기가 전해져 옵니다. 예. 근데 아무튼 본인은 광폭행보 했대요. 예. 뭐 그런가 보죠. 뭐. 예. 솔직히 좀 말하고 싶지도 않아갖고요. 예. 제가 약간 좀 짜증을 내는. 거기 가서 인증샷을 찍는 저런 멍청한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예. 그래놓고는 뭐 나만 아니면 됩니다. 뭐 이것도 아니고 밑에 사람 관리를 해야죠. 예. 저기서 어떻게 인증샷 찍을 발상을 했는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정말로. 네. 세월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제가 금요일날 시리아 화학무기 사태를 좀 시리아와 설명을 곁들여갖고 보내드렸는데 사실 먼저 참고로 좀 들으셔야 될 게 트럼프 같은 경우는 나는 일단 우리나라 일자리 만드는 것부터 급해. 나는 국제정세에 가급적 개입 안 할 거야. 국제정세에 꼭 개입할 곳은 저 중국 있는 저 한반도 동부가 뭐 요 정도로 한정을 짓겠어. 나는 오바마처럼 뭐 아프가니스탄에 개입하고 이라크에 개입하고 이러지 않을 거야. 쓸데없는 돈 들어가라고 했는데 지금 그 태도를 핵 바꿨습니다. 그 소식을 다뤄드리겠습니다. 역시 우리 럼프요. 예, 말 바꾸기의 천재죠. 네. 민간인에게 화학무기 공격을 한 시리아에 즉각적인 군사 조치를 한 미국이 이참에 시리아 아사드 정권을 축출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 LA 김기봉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세계가 주목했던 미중 정상 만찬 시간에 시리아 군사 공격을 감행한 미국. 단순한 경고성 메시지로 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니키 헤일리 주유엔 미국 대사는 내전의 한쪽 축인 아사드 정권을 축출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라는 미국 정부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There's not any sort of option where a political solution is going to happen with Assad at the head of the regime. It just, if you look at his actions, if you look at the situation, it's going to be hard to see a government that's peaceful and stable with Assad.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남의 나라 내부 사정을 외면해왔던 트럼프 정권으로서는 방향을 크게 선회한 것입니다. 난민을 받아주는 정책 대신 난민이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의 말과도 상통합니다. 필요하다면 추가 군사 조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He won't stop here. If he needs to do more, he will do more. So really now what happens depends on how everyone responds to what happened in Syria. 트럼프 정부는 아사드 축출 방침을 공식적으로 천명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결정된 정책으로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You'll never end the war with Assad in power, so that means regime change is now the policy of the Trump administration. That's at least what I've heard. 시리아 내전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은 취임 이후 계속 꼬여가던 트럼프 정부의 국내 입지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LA에서 YTN 김기봉입니다. 자, 우리 기봉이 형이 전해준 리포트 중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저러면은 이제 러시아과의 갈등도 불사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지금 현재 있는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을 축출하지 않으면은 저 사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실 미국 입장에서 시리아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거에 지금 IS 연관돼 있죠. 저기다 유럽 난민 사태 연관돼 있죠. 이렇게 중동 정세가 계속 불안해하는 것은 미국이 절대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 중에서 핵심적인 게 뭐냐? 동북아는 일본이 대리인이 될 거다. 그리고 난민은 절대 건들지 마라. 난민은 우리 거다. 우리 앞마당이다. 사실은 이게 멀러 독트린이에요. 이게 멀러주의거든요. 근데 멀러주의를 옛날에 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고립주의다. 우리는 유럽엔 개입하지 않겠다. 이게 거꾸로 말하면 난민은 다 우리 거야. 건들지 마.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중동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지금 세계에서 석유가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 석유는 잘 캐지 않고 중동에서 싸게 석유를 들여오고 있죠.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랬을 때에는 자꾸 저 시리아가 장기적으로 불안하고 저러는 거는 미국 입장에서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간에 푸틴 입장에서는 야 그래도 똥 묻은 게 겨 묻은 게 중에서는 그래도 아사드가 나. IS보단 쟤네가 나. 그래갖고 지금 아사드 정권을 밀어주고 있거든요. 푸틴은. 이랬을 때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 축이 하나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하나의 골칫거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사드 축출로 선택을 했냐. 마지막 리포트에 뭐라고 나왔죠? 꼬여가는 국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예. 결국 날로 떨어지는 국내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한 카드로서 활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트럼프 하면 강해야 되거든요. 예. 강한 사람! 예. 도톰이 이디엇인가요? 예, 요즘 강한 분이 둘 있죠. 예, 안모 씨하고 이제 홍모 씨. 예, 조금 이따가 다루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건데
분명히 자기 입으로 말했단 말이에요. 오바마도 아프간에 개입을 했다가 이라크에 개입을 했다가 수렁에 빠졌습니다. 본인 입으로 그렇게 말해놓고 지금 자기가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동이라는 곳은 말이죠. 어떤 미국 대통령도 참 놓기 힘든 무슨 꿀단지가 있는 그런 데 같습니다. 예. 쉽지 않을 텐데. 예. 아무튼 트럼프도 또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중동에 개입하려고 카드를 만지작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핑이 형도 벙쪘을 거예요. 그지? 자기 이제 스테이크 먹고 있는데 미국이 시리아에 미사일 날렸다는데요. 네, 시진핑도 생각이 복잡하겠죠. 네. 자, 이렇게 국제 소식을 다뤄봤고요.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이제 일부 마지막 뉴스면서 이제 문화 소식으로 어저께 돌아가신 이제 여배우 김영애 씨 소식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아, 이게 또 이제 예전에 먹거리 엑스파일 등으로 네. 뭐 잡을 때도 잘 잡았는데 엄한 사람도 겁나 많이 때려잡은 네. 이게 이영돈하고 또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추정해 봅니다. 예. 추정이란 말 안 쓰면은 이런 양반들은 바로 고소미각 들어오기 때문에 예. 근데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면은 짐작이 가실 거예요. 그러나 아무튼 어제 별세하셨습니다. 자, 소식 한번 보시죠. 김영애 씨가 66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암 투병 중이었던 고인은 최근까지도 드라마에 출연하며 연기혼을 불태웠습니다. 연합뉴스TV가 단독으로 입수한 마지막 촬영장 영상 등 이문진 기자가 고인의 연기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걷는 것조차 힘겹지만 혼신의 힘으로 끝까지 드라마 촬영장을 지켰던 배우 김영애. 지난 2월 종영한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은 그렇게 그의 마지막 작품이 됐습니다. 췌장암 투병 중에도 연기혼을 불살랐던 그의 부고 소식에 많은 연예계 동료들과 선후배가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옆에서 안 본 사람은 그 의지나 투지를 모를 거예요. 그리고 연기를 너무 사랑하셨고 이 드라마를 하면서 행복했고 힘을 낼 수 있었다고요. 예술인으로서 혹은 연예인으로서 너무 존경스러운 선생님이시고 또 김영애하고 사돈지간이에요. 여련들이 길이길이 우리 아부도 몰랐나 보네. 여러분들이 국민 여러분들께서 계속 사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의사 같은 형이 아니거든요. 1971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고인은 자상한 어머니부터 냉혈한까지 안방극장과 스크린을 오가며 다양한 캐릭터를 연기했습니다. 50년 가까운 연기 생활 동안 출연한 작품 수만도 100편이 훌쩍 넘습니다. 공로를 인정받아 고인은 백상예술대상과 대종상, 청룡영화상 등 여러 곳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김영애는 생전에 사업가로 이름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2001년 시작한 황토 화장품 사업은 한때 누적 매출 1,500억 원을 돌파하는 등 번창했습니다.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의는 오는 11일 치러질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문진입니다. 네, 뭐 저분을 모르실 분은 없을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진짜 저 얼굴을 보면은요 정말 다양한 이미지를 다 소화하셨던 배우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독스럽고 이제 요부 같은 이미지서부터 뭐 한국의 어머니 이미지까지 정말 폭넓은 연결하셨던 분인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 바로 말미에 언급했던 황토방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이때는 이제 그 이모 PD께서 KBS에 계셨을 때였을 거예요. 황토에 중금속이 있다 뻥뻥뻥 터트린 겁니다. 예, 근데 배경 화면으로 누가 봐도 저거 김영애 황토방이네? 다 알게끔 한 거예요. 모자이크는 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모자이크를 했는데 모자이크를 얼굴에 안 하고 몸에다 한 거나 똑같은 거죠. 예. 그런 식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저 황토방이 작살이 났어요. 근데 이제 김영애 씨 같은 경우는 그때 소송을 했죠.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결국 5년인가 6년인가 갔는데 대법원에서 중금속과 김영애 황토방은 상관이 없다는 판정이 나왔어요. 그럼 네. 뭐합니까? 이미 5, 6년 뒤면. 그렇죠. 망한 거죠. 그죠? 그래서 암이라는 것은 가장 큰 원인이 스트레스와 절제하지 못하는 흡연, 음주, 자기 생활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암투병을 한다는 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췌장암이 5년간 갈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암을 하나 투병을 하고 연기를 다시 했는데 또 췌장암이 걸리신 걸 거예요. 예. 암이 5년이 걸 리가 없죠. 예. 그런데다가
췌장암하고 간암 같은 경우는 특징이 침묵의 암이지 않습니까? 예. 내가 좀 아픈데 아야야 하고 가보면 3기 말 이미 늦은 거죠. 예. 그래서 월계수 양복점, 네, 여러분들도 이제 주말 드라마 보셨겠습니다만 그게 어쩌면 마지막 작품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다시 힘내세요라고 했는데 췌장암은 안 돼요. 예. 저희 제 주변에도 보시면 간하고 췌장암 걸리신 분들은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거꾸로 뭐 무슨 요즘 그래도 우리나라 의학이 많이 좋아져 갖고 무슨 뭐 백혈병 계열 무슨 뭐 골종, 고륙종, 뭐 골수암 이런 것도 치료가 되긴 되는데 간하고 췌장은 너무 그게 늦대요. 그러니까 그 자각 증상이 늦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예, 아무튼 이모 PD께서는 저기 분양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싸대기 맞는 한이 있더라도. 예. 아무튼 네.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그분의 특징이 있죠. 대기업 먹거리는 때려 죽여도 건드리지 않는다. 네. 얼마 전에 또 이제 그 후신인 채널 A에서 대만 카스테라집 아작냈고, 예. 그런 사람들의 피눈물이 참. 근데 사실 이렇게 유명한 분도 한번 거의 휘말리면은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저는 일단 당연히 명복은 비는 거고요. 김영애 씨 이렇게 돌아가신 거 보면서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뉴스로 한번 꾸며봤고, 요렇게 일단 1부를 마치는 걸로 하고 2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자면 박근혜 씨는 계속 아니야 우기고 있지만 우겨도 중형, 인정해도 중형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우병우는 내일 10시 반에 심사가 시작이 되는데 빠르면 내일 밤, 늦으면 모레 아침에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에서 제가 봤을 때는 대우해양조선 처리가 가장 큰 리스크일 거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요. 그리고 사회면에서는 세월호가 더 이상 뒤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진짜 다 올라왔죠. 예, 근데 끝에 끝에 한 10m 정도? 예, 고기 딱 남겨놓고 일단은 더 이상의 인양은 육상 거치는 중단한 상태다. 그리고 트럼프도 왠지 중동의 늪에 빠지기 시작하는 것 같다. 예, 시리아에 개입할 것 같다. 그리고 김영애 씨가 결국 췌장암을 이겨내지 못하고 솔직히 요즘 66이면 너무 젊죠. 그죠? 예, 안타까운 삶을 마감하셨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전하시는 말씀 듣고요. 네, 세이월드 2부 대선 판릿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아프리카 TV의 뉴스룸 세상을 말한다. 세상을 말하자 세이월드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를 유쾌하고 유익하게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이제 중간에 전하시는 말씀 들었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그 야구 팟캐스트의 여성 패널로 출연하시는 닉네임 양갱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예. 아무튼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후원해주시고 많이 또 입소문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2부로 넘어가겠는데요. 어차피 2부가 대선판이 있기 때문에 좀 길어서 1부로 좀 빨리빨리 갔는데요. 브리핑 알려드리고 오늘은 대선 소식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소식 3개 그리고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이렇게 하고 이제 오늘의 역사와 날씨 그리고 경제 지표 알려드리는 걸로 오늘 월요일 세이월드 마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2부 시작합니다. 네, 세이월드 2부 대선판입니다. 5 후보가 각자 분주한 대선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이 중에서 안철수 후보는 특히 청년 쪽 공략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기도 약점이 뭔지 아는 거죠. 자, 2번째, 결국 홍준표는 어제 밤이 돼서야 경남도지사직을 사퇴했습니다.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무산시킨 거죠. 이따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매주 월요일이 되면은 정기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문재인이 여전히 선두다.
아니다. 이젠 안철수가 뒤집었다. 왜 이런 상반된 결과가 나오냐? 비밀은 유선 전화를 얼마나 성리화해 있습니다. 이따가 상세히 비교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 소식입니다. 연합TV 뉴스에서 간혹 하는 코너인데요. 요즘 잘 나가는 기업과 요즘 먹구름 낀 기업은 어디일까요? 예, 요겁니다. 이따 한번 보시면 아마 재밌을 거예요. 사회면 어떤 고깃집 지배인이 고깃값을 1억 넘게 횡령하다가 붙잡혔답니다. 근데 이 수법이요, 야, 이건 타짜입니다. 타짜. 예, 이따 한번 보세요. 자, 독일도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에 나섭니다. 독일이 9월 중에 선거가 있는데요. 더더군다나 러시아 정보기관이라고 추정되는 곳에서 가짜뉴스를 자꾸 유포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가짜뉴스를 올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만약에 경고를 먹고도 가짜뉴스를 안 내릴 경우 최고 600억 원까지의 벌금도 물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네, 문화면 야구 소식은 될 수 있으면 안 다뤄드리려고 그러는데 네, KT의 돌풍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따 KT 소식도 한번 보시죠. 네, 일단 이렇게 2부 브리핑을 잠시 해드렸고요. 네, 대선 소식 한번 달려가 보죠. 네. 네, 제19대 대통령 선거 2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유증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모습인데요. 문재인 후보는 오늘 첫 선대위 회의를 열어서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잠시 뒤 청년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아직 열세에 놓인 20, 30대 지지율 회복에 나섭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아직 장악력이 떨어지는 영남권을, 그리고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는 충청권을 누비면서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안윤학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예, 현재 양강 구도가 형성이 돼 있는데요.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오늘은 각자의 약점을 보강하는 데 공을 들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안희정, 이재명 등 경선 경쟁자들과 회동하며 당내 통합 행보에 집중하고 있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오늘은 첫 선대위 회의를 열었습니다. 문 후보는 회의에서 최근 선대위 구성과 관련한 당내 갈등은 정권 교체를 염원하는 국민 앞에 송구하고 면목 없는 일이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 어제를 끝으로 선대위 인선이나 자리를 놓고 어떤 잡음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당부를 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저것도 구로박 아줌마랑 연관이 있어요. 꺾기 네, 위해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내 갈등부터 해소하겠다는 강력한 박영선.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문 후보는 상대 진영들이 미래 비전이 아닌 자신에 대한 거부감, 이른바 반문, 문재인 비토를 내세우고 있다며 그럴수록 비전과 정책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잠시 뒤 오전 10시에 청년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20, 30대 표심 다잡기에 나섭니다. 현재 나오는 여론조사들을 보면 안 후보는 예전에 20, 30대 뜨거운 지지를 받던 때와는 달리 최근 중장년층으로 지지층이 옮겨간 분위기인데요. 오늘 청년 일자리와 주거 문제와 관련한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앞서 안 후보는 아침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성장과 미래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수출 절벽과 내수 절벽, 일자리 절벽, 인구 절벽, 그리고 외교 절벽 등 5대 절벽인 절박한 상황이라며 교육개혁과 과학기술 혁명으로 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그리고 또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는 지역을 돌면서 바닥 민심에 공을 들일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잠시 뒤 경남도지사 퇴임식을 열고 본격 대권 행보에 시동을 겁니다.
홍 후보는 그동안 아니요. 지사직을 유지하고 있던 탓에 공식 석상에서 연설 등을 할 수 없었는데요. 오늘부터 스스로 입이 풀렸다고 말한 홍 후보는 일단 국가대개혁 내 입이 비전 풀렸다. 선포식을 연 뒤 경남 창녕의 선친묘소를 참배합니다. 이어 모레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북 모르긴 해도 성주와 이제 충북 안 괴산을 후보를 잇따라 착살내기 방문합니다. 시작하겠죠. 예. 그동안 영남권을 돌며 전통적인 보수 기반 다지기에 몰두했던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오늘은 충청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조용히 왜 충청권은 안 그동안 몰라. 대선 전국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온 만큼 이곳에서 첫 중앙선대위 회의를 열며 충청 표심에 공을 들이는 모습인데요. 유 후보는 선대위 회의에서 장기적으로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을 포함해 충청권 과학 비즈니스 벨트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그동안 제3지대 개헌연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는데 잠시 뒤 기자회견을 열어 개헌과 관련한 최종 입장을 발표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안윤학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첫 번째 꼭지 보셨고요. 뭐 바로 이어서 우리 파이터, 우리 홍런표 형님, 기어이 경남도지사 대선을 보궐선거를 무산시켰습니다. 원래 할 거면 대선 날 같이 할 수 있었죠. 근데 아무튼 보시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어젯밤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마감 시한 직전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다음 달 대선 때 같이 치러져야 할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는 결국 무산돼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준형 기자. 경남에는 그래서 1년 넘게 지금 도지사가 없는 거예요.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는 없도록 하겠다. 대선 출마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수차례 공언했던 말이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홍 후보는 공직자 사퇴 시한인 어젯밤 자정 직전 경남도의회 의장에게 도지사직 사퇴를 통보해 다음 달 보궐선거를 무산시켰습니다. 네, 제안 받지만은 마지막으로 경상남도에 대한 책무로 빚을 내서 1년짜리 선거를 안 하게 하겠다. 선거 비용 안 들인다는 게 명분인 거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아유. 대선 3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하고 대선 30일 전까지 보궐선거 사유가 확정된 지역에서는 대선과 함께 보궐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홍 지사는 어젯밤 자정 직전 경남도의회에 사퇴 통보를 해 사퇴 시한은 지키면서도 당일 선관위에는 사퇴 통보가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퇴 일시는 소속 기관 접수 시점이지만 보궐선거가 확정되는 시점은 선관위가 통지를 받은 날로 돼 있는 허점을 이용한 겁니다. 하지만 위법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사임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때 사임 10일 전까지 지방의회 의장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입니다. 각 당은 보궐선거를 피하려는 홍 지사의 심야 사퇴가 법 취지를 위반한 꼼수 사퇴라며 거듭 반발했습니다. 꼼수만 남은 자칭 보수 후보를 보며 과연 대한민국의 보수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하는가 묻고 싶습니다. 명색이 집권 세력이었던 정당의 후보가 정말 이래도 되는 건지 국민과 경남도민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직자 신분 때문에 각종 선거운동에 제약을 받던 홍 후보는 오늘부터 전국 각지를 돌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 활동에 시동을 걸 계획입니다. 하지만 법의 허점을 이용해 보궐선거를 무산시킨 홍 후보의 심야 사퇴를 두고 각 당과 시민단체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대선 전국에 어떤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전주정입니다. 그러니까 대선엔 변수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지금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되돌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대단하죠 진짜. 저걸 어떻게 찾아냈을까? 저거는 찾아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마 일요일날 사퇴할게 라고 해도 선관위 접수는 월요일날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선 한 달 이내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대선 때 같이 보궐선거를 치를 수가 없다. 이걸 활용한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했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만약에 보궐선거까지 같이 해버리면
경상남도 도지사는 다시 야당으로 넘어갈 확률이 대단히 큽니다. 그죠? 일단 그걸 못 보겠다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대법원의 구속을 면하게 된다면 경상남도를 원격 조정하겠다는 거죠. 예. 부지사가 뭔 힘이 있습니까, 솔직히. 예. 그 두 가지를 다 감안을 한 고도의 꼼수다. 자, 근데 뉴스 보시면 저거는 선거법이고 지방자치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행령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법이 더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치밀하게 계산을 한 것 같아요. 근데 한편에서는 이런 것도 있죠. 이제 입이 풀린 우리 홍럼프께서 제1타겟을 누구로 삼겠느냐? 당연히 안철수입니다. 네, 그래서 또 한쪽에서는 파이팅 하셔라. 지켜보겠다. 지지율 20% 꼭 나오시길 바란다. 뭐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래서 뭐 주말서부터 뭐 나오고 있죠. 뭐 홍준표를 찍으면 문재인이 된다. 뭐 아니다. 안철수를 찍으면 뭐 문재인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이제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데 우선 그래서 안철수 쪽으로 가 있는 표를 뺏어와야 되는 우리 스트롱맨, 우리 준표 형님의 활약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정 부분은 좀 뺏어오지 않을까도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안호 후보의 표 구성을 보면은 이거는 어벤져스라고 하기엔 너무하죠. 왜? 호남 표서부터 보수 표서부터 박사모 표서부터 중도 표까지 이런 표 구성은 있을 수가 없거든. 이건 뭐 레인보우 펀드도 아니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입이 풀리신 본인이 그랬습니다. 자기는 입이 풀렸다고. 그래서 우리 홍럼프께서는 안철수와 유승민 둘을 다 아작을 내는 전략으로 한 보름 정도는 나가시지 않을까. 왜냐면 선거 딱 한 달 남았으니까 처음 보름은 화력을 집중하고 나머지 보름은 뭘 하냐. 합종 연행을 해야죠. 남은 한 달이라도. 그죠? 예,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처음 보름가는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한 4월 20여일경까지는 이제 유승민, 안철수를 주 전선으로 해갖고 화려한 이제 스킬을 과시하시면서 막말 스킬을 과시하시면서 또 큰 웃음 주면서 좌충우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저 유승민 후보는 상대적으로 홍준표한테 기회에서는 분명히 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맞는 말하건 틀린 말하건 선거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일단 기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기에서. 그죠? 유승민은 넌 그래도 위법자잖아 이러고 있는 거고 뭐 내가 그러단 말든 막 이러면서 막 다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선거는 분명히 또 기싸움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 게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매주 월요일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아주 홀딱 깨죠. 그죠? 예. KBS 연합뉴스에서는 안철수가 드디어 추월했다. 근데 리얼미터는 잣까지 마라. 그 구도 그대로 가고 있다. 물론 안철수가 2등인 건 맞지만 아직 5차 바뀌다. 예, 이런 조사를 내놨는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이거는 제가 좀 SNS에서 자료를 좀 퍼왔습니다. 그거 보시면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이제 이런 자료인데요. 자, 리얼미터 여론조사 보시면 문재인 42.6, 안철수 37.2, 홍준표 8.4, 심상정 3.3, 유승민 2.4. 자, 근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볼 건 이거예요. 리얼미터는요. 무선 면접이 51%입니다. 무선입니다. 무선. 무선 ARS 39. 그러니까 이 합이 90%죠. 그리고 유선 ARS가 10%. 왜 리얼미터가 이 방식을 쓰냐면은 이건 스토리가 좀 있어요. 4.13 총선 때 리얼미터도 50대 50으로 했습니다. 유선하고 무선을. 그랬다가 이 리얼미터가 개 헛발질을 해요. 그래서 이택수 대표가 직접 사과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방식을 싹 뜯어 고치겠다. 그래서 어디 여론조사가 가장 정확하게 맞나 봤더니 그 정봉주 의원이 이렇게 뒤에서 좀 봐주고 있는 윈즈코리아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무선 90, 유선 10으로 한 게 가장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론 리얼미터도 우리도 이 방식을 과감하게 도입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정기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쵸, 지금 이빨 3.5가 화요일과 수요일에 기사 브리핑을 맡아줄, 기사 뽑는 걸 맡아줄 이빨 3.5가 아주 좋은 얘기를 했는데 오늘 나왔던 KBS 안철수 역전 여론조사를 맡은 데가 어디냐? 지난 4.13 총선 때 오세훈, 정세균 그 총선을 조사했던 그 기관이에요. 종로더비. 예. 근데 이때 종로더비가 얼마나 웃겼냐?
오세훈이 15% 이상 앞서는 겁니다. 그래서 오세훈이 무슨 희대의 뻘짓을 했냐면 선거 일주일 전서부터 자기 지역구에 없었어요. 나는 됐으니까 서울에 있는 다른 후보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다른 데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네. 오세훈 왜? 자기도 대선 욕심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거기 다음에 대선 가려고 하셨죠. 그랬는데 막상 뚜껑을 까보니까 정세균 52, 오세훈 38. 예. 반대의 결과가 나왔죠. 예.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요건데. 그림이 너무 작네요. 아, 그림이 너무 작네. 큰일 났네. 잠시만요. 네. 자,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요 두 가지만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이빨 3.5가 얘기했던 KBS 연합뉴스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유선 40, 무선 60입니다. 예.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는 무선이 90, 유선이 10 이런 거죠. 그러면 오히려 이럴 수도 있어요. 야, 무선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론조사는 심야에는 못합니다. 이게 하면 걸려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저녁 8시인가 9시 이후로는 여론조사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낮 시간대에 과연 우리 국민 중에 몇 프로나 집에 있을까요? 유선은 그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좀 신뢰